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복합차별이라도 복합차별. 그래서 방금 처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건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했더니 이런 사례를 들어요.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개별적 차별 사유 23가지 이렇게 쭉 나열해 내가지고는 어떤 한 법으로 보호하기 어렵지 않느냐.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 하면은 일단 차별 사유가 나이에 따른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고 이렇게 중년이 되면 또 뭐 용모 등도 또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또 신체 조건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기혼이니까 또 혼인 여부가 있죠. 그리고 여성, 남성 하면은 또 성별 등 이렇게 나이나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혼인 여부나 성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 차별이 있을 때는 개별적 차별 사유, 개별적 사유를 규정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면 각 법률마다 차별을 시정한 기구가 다 이렇게 법률마다 개별적 법률이 있는데 이렇게 단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 시정 기구가 하나로 단일화, 뭐 특별히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겠죠. 이렇게 단일화 될 수 있어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이렇게 하니까 복합 차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거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도 봤더니 이거 보세요.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이 결국 차이가 있죠. 나이 많고 용모도 다르고 혼인 여부, 성별 등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차별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결국 차별 영역이죠. 여기 어디서 차별을 받았다 그랬어요? 취업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취업에서. 그러면 결국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 사유가 막 23가지 이렇게 있지만 결국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영역은 고용이나 재화 영역이나 교육, 훈련이나 행정 서비스 결국 네 군데 아니야. 네 군데 법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군데를.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을 딱 봐요.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의 균등한 기회보장 해가지고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앙이나 연령이나 신체 조건이 나오죠. 사회적 신분, 여기서 사회적 신분 나오죠.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 그리고 또 성별 등 비슷하죠. 성별 등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차별금지법 시안에 나온 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방금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의 여성이 결국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렇게 취업에서 복합적으로 규정해 놨지 않느냐. 그래서 보세요. 또 근로기준법도요. 6조에 균등한 처우 해가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해놨죠.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은요. 114조에서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지만 복합차별을 다 규정해놨고 또 교육기본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기본법도 사제에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여기 경제적 지위도 나와요.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여기 신체적 조건 또 나오죠.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놨다. 그리고 재화 영역에서도요. 사회보장법에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법에서 이걸 권리를 침해하면요. 행정소송으로 다 다투게 돼 있고 권리구제를 또 할 수 있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아주 자세히 규정해놨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보면 이렇게요. 복합차별을 해놨습니다.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다 해놨죠.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쭉 해서 이제 국가인권위법 19가지 사유였어요. 19가지 사유 등을 이유로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면서 고용, 재화, 용역 등 뭐 교육, 활용, 성희롱 해가지고 또 네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해놨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복합차별 만들어놨지 않느냐?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이제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국가인권위법은 권리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복합차별을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개별적 차별금지법 비교해보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우리 국가인권위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국가인권위법 이렇게 돼 있죠. 평등권 침해 행위, 차별행위라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면서 고용, 재화 영역, 뭐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대, 배제, 구별하여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되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우리 약칭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보세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요, 요 앞에 국가인권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기는요, 사람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보조견이라 했죠. 장애인 보조기구도요. 이건 보조견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단순한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돼요. 오히려 유리한 차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에 대해서 우대를 규정해놨죠. 그리고 또 이 앞서 본 국가인권위법은 고용이나 재화 영역, 교육 훈련, 뭐냐 행정 서비스 이런 공공 영역에 대해서만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한대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가족, 가정, 복지시설, 가족, 가정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적인 공간에도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만약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안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하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는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슨 권리구제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우리가 영상 중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방금 앞서서 언뜻 말했지만 이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으로 다 규정돼놨고 더욱이 국가인권위법도 만들어놨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이제 잘 우리가 할 수 있죠. 보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악랄한 독재법을 만드냐. 바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네.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내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네. 법 전체를 보면요.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꾸. 예, 봤었죠. 이 사실 오늘 내용 이거 잘 들었으면 강의 그만해도 되는 건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야,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아까 우리 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랬더니 이걸 이제 각자노수라고 지금 팩트체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했던 걸 잠깐 요약해 보면 이 JTBC-CBS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금지하는 거냐? 봤더니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또 모욕적 적대적 환경을 조성해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불법으로 했다 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금지되는 영역은 네 곳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직장,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영역, 재화 영역의 영역, 학교 영역, 교육의 영역, 행정 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그 앵커 이분이 그랬죠. 이렇게 네 군데가 아니면 그러면 네 군데가 아니면 차별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은 이렇게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이 네 군데에 포함되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그럼 처벌은 받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 안을 59조를 보면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해야 처벌을 받는 것이고 차별이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받는 건 아니고 현행 국가인권위법에 있는 것을 금지되고 있는 불법을 실효성, 권리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여기서 강제명령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행강제를 부과하고 또 손해배상을 유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지되는 네 개 영역이 아니면 차별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금지되는 네 개 영역에서는 차별은 되지만 불법은 되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경우 보복성 조치를 했을 때만 한다. 어떻게 보면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영역에 포함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도 중요한 단서 하나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도차 못하는 영역이 네 군데에 있다. 그건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네 군데 영역이 아니면 괜찮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네 곳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곳에 있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당 안에 이 사람들이 차별도 금지하지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정의당 안 3조 1항 4호에 있는 아까 네 구제 제1호 강목의 영역 네 군데거든요. 네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여기에 네 군데에 해당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조차 못한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교회가 제1호 강목의 영역 재화 영역 시설에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이제 고용 재화 영역 시설, 학교, 교육, 뭐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용, 재화 용역 시설, 학교, 행정 서비스 할 때 재화 용역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이 전에도 많이 설명하셨죠. 시설 부분에서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종교 시설인데 시설이 안 들어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법률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차별금지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가장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잘 된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보면요. 3조 16호에 시설물이라 하면 정의가 있어요. 시설물이라 하면 건축법 제2조 1항 2호 여기에 따른 건축법 2조 1항 2호에 따른 시설물이다 하면서 건축법 다시 1항 2호를 보면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그럼 교회가 이렇게 여기 이제 시설처럼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시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호자에 관한 법률, 우리가 장애인 등 편의법인데요. 여기 보면 2조 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여기다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2조를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공공시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교시설이 법에서 볼 때는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종교시설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하면 교회는 종교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교회도 공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최근에 지금 계속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중이용시설, 다중시설을 제한할 때 보면요. 교회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교시설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재화용역 시설, 재화나 시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경제학 교수님한테 특별히 우리 중앙대 김수욱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용역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란 말이 없어도 재화라고 되어 있어도 재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더 명백하게 시설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속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건물로 속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제한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방금 JT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설교하거나 책을 쓰거나 길거리 발언 같은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는가? 여기 이제 두 가지죠. 먼저 이제 3조 1항 4호에서 강목의 영역에 3조 1항 4호에 해당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강목의 영역에 해당하면 당연히 괴롭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강목의 영역 네 가지 영역 고용이나 재화용역 시설이나 교육 훈련 영역이나 행정 서비스에서 안 들어가더라도 5호가 제3조 1항 5호에 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강구행위 여기에 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요. 3조 1항 4호에는요. 합리적 이유 없이란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4조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4호가. 합리적 이유란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 이유란 말은 5호에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합리적 이유란 말도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대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합리적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 특별히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배제 제한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 구별하는 것이 항상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해서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분리 구별이죠. 이런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제 차별이 아니라고 보려고 합리적 이유를 넣어놓은 것인데 4호는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호가 먼저 해당하면 5호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4호를 먼저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이거 복잡해요. 사실 제가 이거 보려고 하면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1, 2로 나눴어요. 1, 2.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다 쓰다 보니까 아침에 1, 2를 나누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강의 이거 1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독일의 그 선동과 괴벨스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아침에 오면서. 괴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동은 한 줄의 문장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쯤이면 이미 대중은 선동이 끝났다. 제가 이 JTBC를 보면서 야, 우리가 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복음법률과를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왜 이 영역에 대해서 전다제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해야 되냐. 이 JTBC는 공중파의 영향력이 있죠. 이 의미에서 거기서 가짜 뉴스입니다 해가지고 팩트체크 해가지고 버려버리면요, 교회 성도들이 다 선동이 되죠. 선동이 끝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또 오늘 강의도 이런 거 눈 아픈 거 하면은 야, 힘들 텐데 그런데 이때 하나 뭔지 합니까 해서 제가 1, 2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1로. 그래서 일단 1 보면 좀 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4, 5와 5에 해당하는데 4, 5에 먼저 검토를 해보죠. 4, 5에 강목의 영역에 해당을 하면 5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강목의 영역, 그럼 강목의 영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화 영역 시설 여기를 검토해야죠. 왜? 고용 영역이나 학교 교육, 뭐 행정 서비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재화 영역 시설이 엄청 넓어요. 제가 우리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재화 영역이 안 들어간 게 없답니다. 이 보세요. 교회, 길거리도요, 4 영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당연히 종교 시설이라겠죠. 제가 길거리에 도로 보니까요, 법에 보니까 도로 시설, 하천 시설 돼 있더라고. 광장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넣어버리면 시설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저기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로도 재화라예요. 재화. 그러면 야, 길거리나 교회도 재화에 넣어버리면 당연히 사후가 적용돼 버리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책 쓰는 건요, 책 쓰는 것은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영역.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 서비스에 해당하고 특별히 문화 등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조 1항 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을 보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듣고 교회 설교를 듣고 내가 충격받았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면요, 형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민일보 2020년 올해 이제 9월 4일자래 지난주에 우리 명재진 충남대 헌법 교수님께서 그 칼럼을 쓰셨더라고. 지금 내가 기고문을 쓰는 것도 이 문화 영역으로 금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모든 시설물에서 이 반동성의 표현 금지가 될 수 있다. 교회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우리 충남대 명재진 교수님의 논문을 한번 이 기고문을, 국민일보 기고문을 보시면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호도 있어요. 방금은 4호에 당연히 뭐 강목의 영역에 포함되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안 당해도 또 걸릴 수 있는 게 있죠. 5호. 5호에는요, 불리한 대우 표시 저장 광고라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5호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5호에 두 번째 줄은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기. 이게 왜요? 사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인데 성별 등을 분리구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분리구별하는 것, 분리구별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정신적 고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구별, 책에다가 쓰면서 내가 분리구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 또 특별히 결혼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성애들이 결혼할 수 있냐. 또 우리 정길 변호사님 앞에 설명했죠. 결혼은 한 명 일부 일처제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냐, 또 다부 다처제가 가능하냐, 이런 걸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 분리구별이잖아요. 이런 것에 글을 쓴 것도 해당할 수 있느냐? 분리구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여기 보면 3조 5항에 보면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 적어도 광고는 되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고. 그래서 광고에다 포인트를 딱 방점을 찍어요. 근데 조문을 잘 보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복음법률가에서 광고에 포인트를 둘 수도 있지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해놨죠. 등. 이미 등이란 것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를 징표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했기 때문에 표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요, 법을 보니까 정확해요. 정의당 안에서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안 했지만 국가인권의 평등법 시한 2조 11호에는 광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정의가요, 다목에 뭐라고 되냐면 표시점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라는 거예요. 표시와 광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제2조 1에 보면 표시란 뭐뭐뭐 한다. 그리고 광고란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표시란 말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표시 그러면 상표에서는 표시 그러면 뭐 이렇게 용기에 표시하거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법률가들의 표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지판 할 때 표지,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그러면요, 의사 표현할 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란 말이 두 가지 다 의미가 해석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검찰이나 법관, 법률가들한테는 표시는 표현으로 해석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광고에도요, 광고로 좁게 해석을 해도 광고란 말이 엄청 넓게 이 평등법 시안에 보면 돼 있어요. 왜?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의 법률을 보면요, 광고라는 게 뭐라고 되냐면 신문 방송법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또 전기 간행물, 또 방송법에 따른 방송해주고, 또 전기통신법장에 따른 전기 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을 봐요. 대통령령 정하는 거는요, 정하는 것을 보면요, 시행령 제2조의 광고의 방법 그래가지고요, 전단지, 팜플렛 다 들어갑니다. 인터넷 또는 PC 통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것만 된 게 아니고 또 여기도 또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유사한 매체 또는 뭐 수단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도 부족해가지고 라에다 또 해놨어요.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까 말했던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의견을 제시하는 것, 표시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할 때요, 이 마이크 쓰는 것도요, 전기통신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때요, 주보 날라주면요, 주보 전단지예요.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표지판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광고죠. 여기 보면 광고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팜플렛, 피켓팅 다 광고 형식이 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책 쓰는 것, 책도요, 신문, 전기 간행물, 특히 이제 전기 간행물은 뭐 어떻게 호를 가지고 또 학교에서 발행하는 전기 간행물에 책을 쓰는 것도, 그리고 독자들한테 여기 보면요,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럼 독자들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반동성애, 동성애를 금지하는 블로그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로그들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동만연이나 진평연에서 전단지 많이 날라요. 전단지 되겠어요. 또 우리 또 특별히 차바 이런데 단체 카톡도 만들어놨죠. 단체 카톡도요, 걸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겠더라.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3조 1항 5호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법이 6월 30일 날 국가인권회가 보도자를 내면서 이 평등법 시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아니죠, 고용, 재화, 영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제 장애인 의원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장애인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